민수야, 서연아. 너희 돈 없다고 했잖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근데 왜? 그런데 방에 통장하고 현금이 왜 그렇게 많아?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죠. 엄마, 설마 우리 방을 뒤진 거야? 청소하다가 봤어.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숨겨놨니? 그리고 매달 사돈댁한테 200만 원씩 보내는 건 뭐야? 어머니, 왜 저희 사생활을 뒤지세요? 그건 저희 돈이에요. 너희 돈이라고. 돈 없어서 여기 이 집 들어온 거 아니야? 엄마, 그건 우리가 모은 돈이야. 엄마한테 말 안 한 것뿐이야. 모은 돈을 왜 침대 밑에 숨겨놔? 그리고 왜 나한테는 10만 원도 아깝다고 하면서 사돈댁한테는 매달 200만 원씩 보내?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친정은 제가 챙기는 거예요. 어머니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다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67이죠. 평생 일해서 이 집 한 채 마련했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뼈 빠지게 일했어요. 장부 정리하고 돈 관리하는 건 제게 익숙한 일이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고 이제는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며느리 서연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는데 그날은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민수는 제 손을 붙잡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 너무 힘들어. 대출금도 많이 밀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 빼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잠시만 엄마 집에서 살면 안 될까? 저는 깜짝 놀랐죠.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서연이는 옆에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회사 실적도 안 좋고 대출 이자만 매달 100만 원이 넘어가요. 이러다가 신용불량자 될 것 같아요. 서연이의 눈에서는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다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니 말이에요. 민수는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 정말 잠깐만이야. 우리 다시 일어서면 바로 나갈게. 제발 부탁이야.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혼자 사는 집에 방이 2개나 비어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와. 힘들 때는 가족끼리 도와야지. 민수와 서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서연이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꼭 은혜 갚을게요. 이틀 뒤 민수와 서연이가 짐을 들고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큰 가방 2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죠. 저는 제일 큰 방을 내줬어요. 햇볕도 잘 들고 화장실도 가까운 방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방을 돌아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방이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들 부부를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에 나물 반찬, 된장찌개까지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식탁에 앉은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 서연이도 맛있게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아들 부부가 제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이렇게 함께 살면서 아들 부부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도와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걸. 민수와 서연이가 제 앞에서 보여준 눈물과 고마움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말이죠. 저는 그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가족이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하지만 옆방에서는 민수와 서연이는 전혀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들어왔네. 그러게, 조금만 울먹이니까 바로 오케이 하더라. 이제 시작이야. 조금씩 준비하면 돼.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두꺼운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저는 그저 아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서연이도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천천히 씻고 와. 서연이는 순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당분간 생활비 10만 원씩이라도 줄게. 미안해.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도 힘든데 내가 무슨 생활비를 받아. 그냥 편하게 지내.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얹혀 사는데 이 정도는 드려야죠. 저희도 자존심이 있죠. 저는 결국 받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10만 원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말이죠. 민수와 서연이는 들어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는 정말 생활비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아껴도 너무 과하게 아꼈죠. 저녁 6시만 되면 집안이 어두웠어요. 서연이가 거실 불을 끄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 저는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불을 끄고 다녀? 어두워서 위험하잖아. 서연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전기세가 너무 부담돼서요. 저희 지금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가 싶었죠.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전기세는 내가 낼 테니까 불 좀 켜고 다녀. 눈 나빠진다.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감당할게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와 서연이는 반찬을 전혀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가놓은 김치만 먹었죠. 어느 날 저는 서연이에게 물었어요. 반찬 좀 해줄까? 김치만 먹으면 영양 부족해. 서연이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담근 김치면 충분해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는 답답했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괜찮아. 엄마 김치가 최고야. 매달 1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 것도 큰 부담인 듯 했어요. 민수는 돈을 건넬 때마다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받아줘.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 정도는 드려야지. 저는 받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도 들었죠. 정말 그렇게 돈이 없는 걸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서연이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이번 달도 입금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이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 지금 돈 많이 모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있다니. 10만 원 생활비도 부담스러워하던 사람이 무슨 돈을 모은다는 걸까요? 저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서연이는 또 외출했어요. 주말마다 나가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었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알바하러 가. 저녁에 들어올게. 주말에도 일하러 가니? 너희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서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젊으니까요. 빨리 돈 모아서 독립해야죠. 저는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했죠.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주말 알바가 그렇게 자주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심하면 안 되지. 아들을 믿어야지.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와 서연이는 방에 들어가 있었죠. 갑자기 서연이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신나 보였죠. 오빠, 이번 달 수익 정산 나왔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수익 정산이라니. 알바비를 말하는 건가 싶었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얼마나 됐는데? 200만 원 정도. 다음 달은 더 많이 들어올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원이라니. 주말 알바로 그렇게 많이 버나.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200만 원씩 버는데 왜 그렇게 쪼들리는 척을 하는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 부부의 행동이 자꾸 이상하게 느껴졌죠. 전기세 아낀다고 불도 제대로 안 켜고 반찬도 안 사 먹고 10만 원도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런데 200만 원씩 수익이 난다고 좋아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요즘 알바 많이 힘들지? 주말마다 나가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좀 힘들어. 그래도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건강 챙겨야지. 무리하지 마. 서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졌죠. 밤마다 저는 서연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입금했다는 말, 수익이 좋다는 말.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알바라고 하기엔 너무 수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민수와 서연이가 외출하려는 순간이었죠. 서연이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가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어요. 그건 뭐야? 서연이는 깜짝 놀라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서류예요. 회사 서류. 주말에 회사 서류를 들고 다녀. 민수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알바 관련 서류야. 신경 쓰지 마.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저는 아들 부부를 믿고 싶었지만 의심은 멈출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저희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서연이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엄마, 칠순 잔치 날짜 잡았어요? 제가 스위트룸 예약해 놓을게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스위트룸이라니. 서연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네, 두 밤이요. 최고급으로 잡을게요. 우리 엄마 칠순인데 제가 당연히 제대로 해드려야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0만 원 생활비도 부담스러워하던 사람이 스위트룸을 예약한다고요. 그것도 이틀이나. 서연이의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해외여행 패키지도 같이 알아봐 주세요. 엄마 좋아하실 만한 곳으로요. 예산은 상관없어요.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예산은 상관없다니. 반찬도 안 사 먹고 전기세도 아낀다고 불 끄고 다니던 사람이 말입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신나 보였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 칠수는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얼른 설거지를 재개했어요. 서연이가 방에서 나올까봐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칠수는 성대하게 치르면서 시어머니한테는 10만 원도 아까워하다니. 며칠 뒤였어요. 저는 우연히 민수와 서연이가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죠. 서연이는 말했어요. 오빠, 우리 엄마 칠순잔치 비용 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 그래. 생각보다 좀 많이 드네. 우리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 평생 고생하신 분인데.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자. 어차피 지금 돈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서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싶어. 우리 엄마 한 번도 해외 안 나가보셨어. 얼마나 들어? 300만 원 정도? 좋은 패키지로 보내드리고 싶어.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해. 장모님한테 잘해야지.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 생활비 좀 늦게 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목돈이 나갈 일이 생겨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급한 일이 있으면 나중에 줘도 돼.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 목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서연이의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에 쓰인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뒤 서연이의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와 서연이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옷도 새로 사입고 선물도 크게 준비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잘 다녀와. 서연이가 밝게 웃었어요. 네,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민수와 서연이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앉아 있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 생각이 났죠. 800만 원이라는 돈. 그 돈이면 저희 집 생활비를 80개월, 거의 7년 동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민수와 서연이가 돌아왔어요. 둘 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응, 잘 다녀왔어? 네, 저희 엄마 칠순잔치 잘 해드렸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왜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민수와 서연이의 모습이 제 앞에서는 쪼들린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큰 돈을 쓰는 모습이 저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점심때였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도 생활비 늦게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돈을 급하게 쓸 때가 생겨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얼어붙는 걸 느꼈죠.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저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들어온 지 3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서연이가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돌려 서연이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집 관리 같은 거요. 청소도 하셔야 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으시잖아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평생 집안일을 해왔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나 혼자서도 잘해.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여기 사는데 도와드려야죠. 집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관리는 무슨?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어머니, 나이 드시면 힘드세요.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서연이가 도와주겠다는데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저는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제 화장대 위 화장품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나가기 전에 분명 정리해뒀는데 말이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깜빡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에 볼일을 보고 왔는데 제 서랍 앞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놓은 통장들이 제자리에 없었고 중요한 서류들도 순서가 바뀌어 있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서랍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누가 뒤진 걸까? 혹시 도둑이 들었나?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서연이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며느리가 왜 내 서랍을 뒤지겠어. 저는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제 옷장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가방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제 물건을 뒤지고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폈어요. 민수는 회사에 가고 없었고 서연이만 집에 있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서연이는 제 방에서 나오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왔어. 저 집 청소하면서 어머니 방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가 내 방을 청소했어? 네, 어머니 힘드실 것 같아서요. 내가 청소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서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서연이가 제 물건을 뒤지고 있다고. 청소는 핑계고 뭔가를 찾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서연이가 왜 내 방을 자꾸 청소한다고 하니? 민수가 웃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효심이 있어서 그래.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물어보고 해야지. 갑자기 말없이 내 방에 들어가면 나도 불편해. 알았어, 엄마. 내가 서연이한테 말할게.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서연이는 계속 제 방에 들락날락했죠. 청소한다는 핑계로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방을 지나가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저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침대 밑에 커다란 쇼핑백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쇼핑백이 왜 침대 밑에 숨겨져 있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 하지만 그러면 저도 서연처럼 남의 방을 뒤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둘 다 외출했어요. 저는 청소를 하다가 서연이의 방 앞을 지나쳤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및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저는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통장 몇 개와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통장을 펼쳐봤죠. 입출금 내역에는 제가 모르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어요. 박순미, 서연이의 친정어머니 이름이었죠.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6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현금 다발도 세어봤죠. 대충 1,000만 원은 되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돈이 없다면서, 생활비 10만 원도 부담스럽다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놨다니. 그것도 친정 어머니한테 매달 200만 원씩 보내면서요. 저는 통장과 현금을 다시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자리에 넣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죠.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녁 때 민수와 서연이가 돌아왔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물었죠. 민수야, 서연아. 너희 돈 없다고 했잖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근데 왜? 그런데 방에 통장하고 현금이 왜 그렇게 많아?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설마 우리 방을 뒤진 거야? 청소하다가 봤어.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숨겨놨니? 그리고 매달 사돈댁한테 200만 원씩 보내는 건 뭐야? 서연이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왜 저희 사생활을 뒤지세요? 그건 저희 돈이에요. 너희 돈이라고? 돈 없어서 여기 이 집 들어온 거 아니야?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건 우리가 모은 돈이야. 엄마한테 말 안 한 것뿐이야. 모은 돈을 왜 침대 밑에 숨겨놔? 그리고 왜 나한테는 10만 원도 아깝다고 하면서 사돈댁한테는 매달 200만 원씩 보내?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친정은 제가 챙기는 거예요. 어머니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다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민수와 서연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조용한 밤이라 들렸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돼. 내가 집 문서랑 어머니 통장 어디에 있는지 찾아놨어.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래, 잘했어. 결국 이 집만 확보하면 다 끝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 문서와 통장을 찾았다니, 이 집을 확보한다니,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부터 제 집을 노리고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죠. 돈이 없어서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제 집을 빼앗으려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와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만 확보하면 다 끝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민수와 서연이를 대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들었던 그 대화가 자꾸 떠올랐어요. 민수와 서연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뭔가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연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먼저 옷장을 열었죠. 옷들 사이를 뒤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지만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죠. 저는 침대 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 봤던 쇼핑백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옷장 안쪽을 더 깊이 뒤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손끝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열어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민수명의 대출 서류였죠. 저는 날짜를 확인했어요. 제 집에 들어온 지 2달 뒤에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민수는 대출 때문에 힘들어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더 많은 대출을 받았다니요. 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약서가 2개였죠. 하나는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실제 금액이 적힌 메모였어요.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불법 거래였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서연이 친정어머니 명의의 원룸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월세가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는 구조였죠. 통장 사본도 함께 있었어요. 제가 어제 봤던 통장 내역과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 매달 200만 원씩 보낸 건 바로 이 월세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왜 서연이 방에 있는 걸까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노트였어요. 편법 증여 내역이라고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을 봤어요. 어머니 집만 가져오면 다 끝이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처음부터 제 집을 노리고 들어왔다는 거리요. 노트를 계속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또 다른 문장이 있었어요. 민수 통장으로 돌려서 세무 리스크 최소화. 저는 이해했습니다. 서연이는 민수와 함께 불법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친정도 함께 미신고, 임대소득과 편법 증여로 돈을 벌어왔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가 바로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죠. 사진을 찍을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민수와 서연이가 갑자기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대출 서류, 매매 계약서, 임대 계약서, 통장 사본, 노트. 저는 모든 걸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죠.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겨우 봉투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옷장 문을 닫고 방을 나왔죠. 거실로 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찍혔어요.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짠돌이 짠순이처럼 굴면서 저한테 10만 원도 아까워하던 모습, 반면에 친정 어머니한테는 800만 원을 쓰던 모습, 제 물건을 몰래 뒤지던 모습, 그리고 어젯밤 들었던 대화. 이 집만 확보하면 다 끝이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장 부장. 옛날 제 식당 단골이었던 회계사였죠.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부장님, 저 정희예요. 아, 정희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부장님,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요. 언제 시간 되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장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5시간 후면 만날 수 있었죠. 저는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돌아오기 전에 다녀와야 했어요. 오후 3시, 저는 장 부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장 부장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희 씨,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네, 부장님.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 부장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촬영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죠. 이것 좀 봐주세요. 장 부장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지막 사진까지 본 장 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 씨, 이건 장난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거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수준이에요. 신고 안 된 소득, 차명거래, 허위계약. 아주 종합 세트네요. 저는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바꾸는 듯 했어요. 장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탈세예요. 그리고 편법 증여까지. 적발되면 큰일 납니다. 부장님,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장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익명으로 넣겠습니다. 이 정도 신고면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 들어갈 거예요.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불안하기도 했고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죠. 장 부장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거 신고하면 아들 부부가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을 지켜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장 부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니에요. 옛날에 정희 씨한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너졌던 선이 완전히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장 부장과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나눴던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익명으로 넣겠습니다. 이 정도 신고면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 들어갈 거예요.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장 부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정말로 이 일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아들을 고발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제게 했던 일들을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쯤이었어요. 민수와 서연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늘 촬영했던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출 서류, 매매 계약서, 임대 계약서, 편법 증여 노트, 모든 게 명확했어요. 민수와 서연이는 처음부터 제 집을 노리고 들어왔고 불법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친정까지 함께 말이죠. 저는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을 굳혔어요. 이건 정당방위라고.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7시쯤 민수와 서연이가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저는 거실로 나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왔어? 네, 어머니.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었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도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죠. 엄마,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 같이 먹을까? 아니, 우리 회식하고 왔어. 엄마 혼자 드세요. 저는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계속 민수와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며칠 후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장 부장이 했던 말이 들렸습니다. 적발되면 큰일 난다고요. 추징금과 과태료가 엄청날 거라고요. 저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봤어요. 민수와 서연이가 제게 했던 일들을 10만 원 생활비도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수천만 원을 굴리던 모습을, 제 물건을 몰래 뒤지고 집 문서를 찾아두던 모습을요. 이 집만 확보하면 다 끝이야.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건 제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고. 저는 눈을 감고 잠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민수와 서연이를 대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초조했죠. 장 부장이 언제 신고를 넣을까? 국세청에서는 언제 움직일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긴장한 채로 살았어요. 민수와 서연이의 표정을 살폈죠. 혹시 뭔가 알아챈 건 아닐까?
하지만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여전히 짠돌이 짠순이처럼 굴었고 저한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장 부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부장님. 정희 씨, 저예요. 신고 넣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요? 오늘 오전에요. 국세청에서 며칠 안에 움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정희 씨, 힘내세요. 잘하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며칠 안에 모든 게 밝혀지겠구나.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죠. 민수와 서연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화를 낼까? 울까? 아니면 저를 원망할까?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평온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로 조사가 들어오는 걸까? 혹시 장 부장이 실수한 건 아닐까?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민수와 서연이의 휴대폰이 거의 동시에 울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세무조사? 저는 손을 멈췄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시작됐구나. 서연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 나한테도 왔어. 국세청에서 조사한대.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신고한 거야? 저는 부엌 문틈으로 그들을 봤어요. 민수와 서연이는 휴대폰을 들고 창백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어요. 차명 계좌까지 어떻게 알았지? 이거 완전히 털린 거잖아.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 친정까지 조사 들어간대.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민수와 서연이가 저지른 불법들이, 그리고 그들이 제 집을 노렸다는 사실까지요. 거실에서 민수와 서연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침 준비를 마쳤어요.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죠. 이제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는 매일 밤 방에서 다투었어요. 목소리가 커서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죠. 오빠, 이거 어떻게 해? 추징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나도 몰라. 차명 계좌까지 걸렸으니 엄청날 거야. 친정도 조사 들어갔어. 엄마가 울면서 전화 왔어. 저는 제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불법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는 거라고요. 이틀 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죠.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윤정혜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박민수 씨와 한서연 씨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안으로 안내했죠. 민수와 서연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조사관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질문을 시작했어요. 박민수 씨, 이 대출은 언제 받으신 겁니까? 그게 작년에요. 작년이요? 그런데 왜 어머니 집에 들어올 때는 대출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관이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이 차명 계좌는 뭡니까?
한서연 씨 친정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인데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네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투자한 거예요. 투자요? 그럼 수익 신고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조사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죠. 이 매매 계약서는 뭡니까? 실제 거래가와 신고 금액이 다른데요.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잘 몰라서요? 이건 명백한 탈세입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민수와 서연이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회사 계좌, 차명 계좌, 친정어머니 월세 수입까지 모든 게 들여다봐졌습니다. 서연이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실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모든 걸 실토하기 시작했죠. 미신고 임대소득, 허위 신고한 매매가, 편법 증여, 차명계좌, 불법 투자. 하나하나 다요. 민수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사관들은 서류를 정리하더니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추징금과 과태료는 상당할 겁니다. 얼마나 될까요? 대략 8천만 원 이상 예상됩니다. 서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8천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요? 불법 소득이 많으니까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조사관들이 나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민수와 서연이는 밤새 싸웠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네 탓이야. 네가 차명계좌 만들자고 했잖아. 나만 탓하지 마. 오빠도 동의했잖아. 아, 진짜. 이제 어떻게 하냐고.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그들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회사 자금 일부를 투자에 쓴 게 발각됐다고요. 민수는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해고당했어.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죠. 민수는 제 반응을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칠 뒤 서연이의 친정집에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연이의 친정어머니는 딸을 붙잡고 울기만 했대요. 서연이가 전화를 받으면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친정에서도 추징금이 나왔습니다. 친정어머니 명의의 원룸에서 나온 월세 수입이 전부 미신고였거든요. 2천만 원 정도의 추징금이 나왔대요. 서연이는 매일 울었습니다. 민수도 점점 우울해졌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불법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집을 노렸잖아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추징금과 과태료 합쳐서 8,700만 원. 민수와 서연이는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 8,7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 서연이가 울부짖었어요. 민수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저는 거실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조사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확인차 온 거였죠.
윤정혜 씨, 이 집의 실제 소유주는 윤정혜 씨 맞습니까? 네, 맞아요. 박민수 씨 부부가 조사 중에 상속 예정 주택이라고 주장하던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속은 아직 안 했고 앞으로 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상황은 정리됐어요. 법적으로 민수와 서연이는 제 집에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죠. 그럼 이 집을 담보로 추징금을 내는 건 불가능하네요. 네, 불가능합니다. 민수와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들은 제 집을 담보로 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담당 직원이 찾아왔어요. 민수와 서연이의 주소 등록권 때문이었죠. 박민수 씨, 한서연 씨. 이 집은 박민수 씨 부부의 주소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윤정혜 씨가 거부하셨고 법적으로도 권리가 없습니다. 민수가 항변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요. 그건 임시 거주일 뿐입니다. 공식 주소지로는 등록할 수 없어요. 결국 민수와 서연이는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죠. 그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건데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제 집을 지켰다고요. 짐을 다 싼 민수와 서연이가 문 앞에 섰어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못했어요.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 그 말이 끝이었죠. 민수와 서연이는 결국 새벽에 짐을 끌고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집은 다시 고요해졌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죠. 민수와 서연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옷도 며칠 빨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발 우리 다시 여기서 살게 해줘.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서연이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엄마, 우리 어디 갈 데가 없어. 경찰 조사받고 사람들도 다 연락 끊고 여기밖에 없어. 어머니,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친정에서도 안 받아줘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너희하고는 여기까지다. 민수가 제 손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한테 베풀었어. 힘든 날도 어려운 날도 항상 너희 먼저 생각했지. 엄마, 제발. 근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 나한테는 10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뒤에서는 수천만 원을 굴렸어. 내 집까지 노렸고. 서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가 들어올 집이 아니야.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민수가 다시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우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서연이는 문 앞에서 계속 울부짖었죠. 엄마, 제발. 어머니, 한 번만요. 저는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닫았어요. 그 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일 필요한 문이기도 했죠. 문을 닫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민수와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다시 열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밖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거였죠.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민수와 서연이가 짐을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죠. 이제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로요. 민수와 서연이가 다시 찾아올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들을 피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그리고 이 집을 팔기로 했죠. 다행히 집값은 제법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다른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한 달 뒤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들만 챙겼죠. 새 아파트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햇빛도 잘 들었고요. 이사 온 첫날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남편이 떠나고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삶. 저는 그게 좋았어요. 햇살이 새하얗게 들어오는 방 안에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였어요. 67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죠.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더라고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 마시고 산책도 다녔습니다. 옛날 식당 단골들과도 다시 연락했죠. 장 부장도 가끔 찾아왔어요. 저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 부장은 제가 잘한 거라고 말해줬어요. 정희 씨, 잘하셨어요. 자신을 지킨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요. 누구도 정희 씨를 이용할 권리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거였죠. 민수와 서연이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는 일부러 주소를 알리지 않았거든요. 가끔 민수 생각이 나긴 했어요. 어릴 때 제 손을 잡고 걷던 모습, 학교 갔다 와서 엄마라고 부르던 모습. 하지만 그건 이제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민수는 제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제 집을 노리고 거짓말로 들어온 사람이었죠.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떠올렸죠.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나를 위해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죠. 텔레비전을 켜고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삶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삶.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산책을 갈까? 아니면 옛날 친구들을 만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67의 나이에 말이죠.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다면요.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햇살과 함께 눈을 떴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하루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제 인생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